어린이에게 역사를 가르친다. 이 말을 뜯어보면 교육 대상은 어린이고 하는 내용은 역사고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성인을 대상으로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역사는 우리 조상이긴 하지만 우리하고 다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하고 먼 나라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린이 청소년들한테는 더 어려운 게 역사는 어른들이 해온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근데 어른의 행동을 아이들한테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렵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어린이들이 시간이 흐른다는 걸 잘 생각 못 할 거예요, 아마. 살아온 기간이 짧기 때문에 돌이킬 만한 과거가 그 친구들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킨다는 일에 익숙치 않을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뭐 단절이 일어나는 것처럼 설명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이야기거든요. 매일매일의 삶은 연속되지만 한밤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이 오고 그 다음 날의 삶이 또 있듯이 길더라도 쉬엄쉬엄 읽어가면 그 흐름을 머릿속에 이야기 형태로 집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역사 연구자든 일반인이든 제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책을 읽더라도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역사책을 이제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 또 그렇게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역사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관계를 맺다 보면 항상 일이 발생하거든요. 어떤 일이든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왜 그랬대? 역사는 그것의 축적물이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축적물. 역사를 공부할 때 또는 역사책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 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역사책을 읽으면 좀 더 흥미롭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접하듯이 단지 그 접하는 일이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일일 뿐인 거예요.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로 서술된 게 정치사 중심으로 이제 서술이 됐는데 정치사 중심으로 서술한 이유는 뭐냐면 역사는 아까 이제 왜 그랬대라고 이야기했듯이 역사라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만들어지고 보면은 어떤 한 일을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변화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그 이야기는 다르게 하면 역사는 변화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그 변화의 연속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정치거든요. 다른 경제, 사회, 문화 이것도 다 필요한데 근데 그건 자세히 보면 뭐냐면 변화의 흐름을 쫓아가기에는 너무 늦어요. 그에 반해서 사람의 일어난 일들을 가장 빠르게 변화를 잘 표착해내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책을 읽을 때 그 흐름대로 읽어 나갔을 때 역사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정치다. 그래서 이제 정치 중심으로 읽다 보면 역사의 흐름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거기서 이제 이거 암기가 아니라 흐름 따라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서술하기 위해서 정치 중심으로 갔던 거죠. 경제적 삶, 어떤 사상, 생각하는 방식 또는 삶의 방식, 문화죠. 생활의 방식,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은 정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변화가 기니까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경제구조는 조선 초에 만들어진 경제구조가 거의 500년간 유지가 되거든요. 뭐 크고 작은 변화는 있지만 그 변화도 수백 년, 수십 년 단위로 일어나는 거니까요. 바다에다 비유를 하자면 바다 깊은 곳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바닷물이 있고 그 위층에는 끊임없이 흐르는 해류가 있고 그 위층에는 바람 방향에 따라서 마구 파도 치는 그게 있단 말이죠. 물론 이건 제 비유가 아니고 페르낭 브로델이라는 사람이 쓴 비유입니다만 그런 것처럼 정치사가 제일 바닷물의 제일 위층처럼 바람 부는 대로 또는 기후 춥고 더운 거에 따라서 변화가 가장 많은 거니까 정치를 중심에 놓았던 거고요. 예전에 교과서가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사 따로, 경제사 따로, 문화사 따로, 사회사 따로. 그렇게 하면 가르치기는 편해요. 다 떼어놓으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배우는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한 주제만 배우면 되니까. 그런데 실제
시대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제 정치관도 있고 제 경제관도 있고 제가 살아가는 방식도 또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사실은 그걸 강제로 그렇게 분할을 시켜놓으면 어느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따로 돌아갈 수가 있죠. 정치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경제와는 다른, 근데 사실은 그게 연결돼 있는 건데 따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정치사의 흐름을 놓고 이런 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원인과 연관관계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밝혀주려고 노력하면서 이 책을 구성했습니다. 그 정치사회주의 시간 흐름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다면 국제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그 구체성이야말로 오히려 그 쉽게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밑받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우리 근현대사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사는 이게 한국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즉 뭐냐면 한국이 다른 나라와 고립된 게 아니라 항상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국제 관계 속에서 한국사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이제 근대의 시점을 보통 언제를 보냐면 개항을 잡아요. 개항을 한 것을 이제 근대 시점으로 보는데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청나라는 어느 나라하고 개항을 했냐면 영국하고 개항을 했어요. 서양이죠. 일본은 또 누구하고 개항했냐면 미국하고 개항했어요. 역시 서양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누구랑 개항을 했느냐? 서양하고 개항을 안 해요. 같은 동아시아에서 청나라, 일본, 한국 이 세 나라를 봤을 때 우리는 서양과 개항하는 게 아니라 일본과 개항을 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근대의 시작이라는 개항을 서양이 아닌 일본과 그렇게 개항을 하게 됐을까? 그게 우리나라의 하나의 특징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이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근대사를 국제관계 속에서 살펴본다면 훨씬 더 흥미롭고 재미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고구려사 따로, 백제사 따로, 신라사 따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언뜻 보면 이해하기는 쉬워요. 한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세 나라의 역사를 각기 서술을 하니까 그렇게 서술을 하다 보면 동시대에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 세 나라가 각각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시대순이라는 것들이 기준을 놨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우러지는 역사의 경우는 국가 간의 그런 역사들을 따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삼국을 아우는 시간 순서대로 사건의 그 흐름대로 서술했다는 점들이 좀 다른 것 같고요. 특히 5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사라기에는 굉장히 국제적인 그 정세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이 많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력이 약하고 서양 세력들이 침범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사실 상당 부분 외국에서 결정난 사안들이 국내에서 벌어졌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내 사건들을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본래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크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점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전후 좌우의 맥락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쉽게 한국사를 보다 깊이 있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문 역사학자들이 쓴 역사책들이 없지는 않아요.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런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정도에 걸쳐서 이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성과물들이 어린이 책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